자, 이번에는 면접법의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표준화된 면접과 비표준화된 면접의 차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1년의 표준화된 질문들이 순서를 가지고 있고요. 이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면접이 시행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고 체계적인 자료를 얻을 수 있고 조사표에 담긴 질문 내용에서 벗어난 질문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면접 결과를 그렇다 보니까 좀 계량화하는 것이 비구조화된 면접보다는 좀 용이하고요. 그리고 면접원의 역량에 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겠죠. 그리고 반복적 연구가 가능해서 신뢰도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비표준화된 면접은 질문의 형식이나 내용이나 순서를 미리 정하지 않고 그냥 면접 상황에 맞춰서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표준화시키는 좀 불가능하고 융통성은 아주 있고 새로운 사실이나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견하고 또 새로운 유용한 자료를 찾아내거나 중요한 변수를 찾아낼 수 있고 심층적인 질문도 가능하고 미개척 분야에 대해서도 내가 잘 개발할 수는 있지만 부호화, 표준화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죠.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자, 임상 면접은 광범위한 개인의 감정이나 생활 경험을 알아보고자 할 때 많이 조사하는 방법이고요. 비지시적인 면접은 면접자가 피면접자가 면접자의 사전 계획에 의한 질문에 답을 하는 형식이 아니고 그냥 피면접자 스스로 말하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게 하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디렉션이 없다는 거죠. non-directive 인터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기출 문제들이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표준화 면접의 사용이 가장 적합한 경우는요.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고자 할 때, 이때는 비표준화 면접하면 됩니다. 정확하고 체계적인 자료를, 비교적 정확하고 체계적인 자료를 얻을 수 있어요. 왜? 정해진 가이드라인 따라서 물어보니까.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비표준화 면접에 비해 표준화 면접의 장점이 아닌 것은 새로운 사실이나 아이디어를 발견을 하려면 비표준화 면접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뢰도가 높고 반복적 연구가 가능하며 계량화도 비교적 용이한 편이죠.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비구조화 면접의 장점으로 짝지어진 것은 했습니다. 장점, 융통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표준화 면접에서 필요한 변수를 찾아내는데 유용한 새로운 아이디어, 다양한 자료 이런 것들 찾아낼 수 있습니다. A, D가 답이고요. 반복적으로 실시가 가능해서 신뢰도가 높고 또 계량화가 용이한 이런 것들을 B, C는 표준화 면접의 장점입니다. 비표준화 면접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호화 어렵습니다. 미개척 분야 개발 적합합니다. 심층적인 질문 가능합니다. 그리고 편의가 개입될 면접자의 편의가 개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죠? 구조화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지고 면접을 하면 면접자에 의한 개입이나 편의가 조금 덜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러나 비구조화된 면접일 때에는 이 면접자에 의한 편향이 개입될 소지가 높아요. 자, 그 다음에 표준화 면접의 장점과 거리가 먼 것, 신뢰도가 높고 타당도가 높다. 타당도는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가 배울 텐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배울 텐데 외적 타당도는 일반화와 관련이 있고 내적 타당도는 인과관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 타당도가 높으려면 좀 일반화시키려면 대규모 연구가 돼야 되고 또 내적 타당도는 인과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명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타당도 높다 하면 표준화된 면접 소규모 연구에만 적합하고 대규모 연구에 좀 부적합한, 즉 일반화하기 어려운 면접의 장점하고는 좀 거리가 멀게 느껴지네요. 그래서 2번을 정답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자, 표준화 면접은 면접 결과를 비표준화 면접에 비해서 계량화, 수치화하는 것이 용이하고요. 그래서 정보 비교도 용이합니다. 표준화된 면접 조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사항과 거리가 먼 것, 응답자로 하여금 그죠? 상호작용이 유쾌하게 만들어서 만족스러운 이 면접이 될 거라는 것을 느끼도록 라포를 형성해야 된다. 이거는 맞습니다.
응답자로 하여금 그 조사를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서 내가 여기에 충분히 기여를 할 수 있구나. 이타적인 그런 그 마인드를 좀 이렇게 건드려 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응답자에게 연구자의 가치와 생각을 알려주는 거는, 이거는 연구자의 그 의도대로 유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3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번에 우편조사, 전화조사, 대면 면접조사에 대한 비교 설명입니다. 우편조사 응답률이 가장 높다. 아니죠. 면접조사가 높아요. 면접조사는 추가 질문하기가 쉽죠? 제일 쉽죠? 우편조사, 전화조사는 자기 기입식이다. 맞아요. 어린이나 노인에게는 면접하기보다는 관찰이 좀 적합하겠네요. 자, 3번이 정답입니다. 일반적으로 실행되는 면접, 전화, 우편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익명성 보장하려면 우편조사 실시한다. 그죠? 우편물 보내가지고 누가 답한지 모르게 받습니다. 맞습니다. 복잡한 질문 다루려면 케어 묻기 가능한 면접조사가 좋습니다. 조사자 영향을 가장 덜 받는 것은 전화조사, 우편조사가 제일 조사자 영향을 받지 않죠.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입니다. 심층규명하고자 할 때 가장 적합한 것 비구조화 면접조사겠죠. 그렇죠? 자, 이번에는 실사관리 들어가겠습니다. 실사라고 하는 건 이제 조사하는 건데요. 실제로 밖에 가서. 조사를 할 때, 실사 준비할 때 어떻게 하느냐. 조사 방법에 맞춰가지고 몇 명의 조사원이 필요한지를 먼저 인원을 선발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죠. 네? 복장을 어떻게 해야 되고 몇 시까지 어디서 만나서 우리 설문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밖에 나가서 어떻게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떻게 조사를 해야 할지, 응답자들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미리 교육을 해요. 그래서 선발 인력한테 필요한 업무를 이제 배정을 하고요. 그리고 자료 수집을 위한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조사원을 뽑을 때요. 조사원은 가급적이면 타 조사를 해봤던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을 위주로 뽑으면 좋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미 몸으로 숙지한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선발된 조사원은 그 조사 진행 절차를 숙지하는데 훨씬 더 시간이 덜 들고요. 그 다음에 양질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조사원으로 훈련이 가능합니다. 자, 조사원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끝나면 본 조사에 맞게끔 이렇게 이제 교육 과정 중에 실제 본 조사를 나갔다라고 가정하고 실제로 한번 그 수행도 하게 해서 본 조사를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실사 준비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조사원의 요건과 거리가 먼 것은 했습니다. 자, 조사원은 고졸 이상이어야 하고 외모는 평범한 것이 좋고 일반적으로는 여성이 좋고 성격이 원만하고 부침성 있는 사람이 좋습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입니다. 여성보다는 남성이 조사원으로 적합하다는 것은 틀린 설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직무교육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조사원 직무교육할 때는 밖에 나가서 웬만하면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안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조사원의 태도라든지 그 다음에 응답을 거부하는 아주 그런 그 응답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처하고 대응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역할을 부여해서 미리 롤플레잉을 한번 시켜보고요. 그리고 실사관리 체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자, 밖에 나가가지고 조사를 하다가 너희가 받아온 응답지들이 응답이 만약에 일관성이 떨어지고 로직을 봤는데 여기에 예라고 대답한 사람이 그 다음 문항에 응답해야 되는데 응답을 하지 않고 넘어갔다든지 이런 것들이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것을 일단 먼저 에디팅을 통해서 확인을 해요.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우리가 그런 이제
실사를 하고 오면 우리가 이제 전화번호를 받아서 응답자들에게 실제로 전화를 해서 검증을 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검증을 해보니까 응답이 실제로 응답자가 아닌 것 같다든지 이런 이제 문제들이 발견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오류가 생겼을 때 실사관리 체계는 우리는 어떤 식으로 그 조사자들을 관리를 할 건지를 미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조사 비용이나 그 다음에 앞으로의 더 추가 교육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안내를 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정확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직무 교육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당 조사의 목적과 설문 내용과 조사 진행 절차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그리고 설문조사에 투입을 해야 좋습니다. 자, 그러면 면접조사 시행할 때 면접원의 평가 기준과 거리가 먼 것 한번 볼까요? 평가 기준은요, 어때요? 무응답을 자기 마음대로 편집하는 것을 면접원의 평가 기준으로 잡지는 않습니다. 응답을 어떻게 잘 성공시키느냐, 그리고 라포를 형성해서 잘 접근해서 어떻게 면접을 잘 수행하느냐, 똑같은 면접을 하는데도 얼마만큼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자료를 수집해 오느냐, 이런 것들은 면접원 평가 기준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만, 무응답을 한 응답을 자기 마음대로 편집한다? 이것은 면접원이, 조사원이 할 일은 아닙니다. 면접원이 자유응답식 질문에 대한 응답을 기록할 때 지켜야 할 원칙과 거리가 먼 것은요. 자, 면접 조사하고 난 뒤에 최종 응답만 기록한다. 이건 아니에요. 그때 면접을 하는 동안에 그 사용했던 어휘를 가급적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이네요. 자, 그러면 조사자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자료를 수집하는 역할,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표준적인 조사 진행 절차에 의거해서 응답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사람들에게 설문 내용을 질문하고 응답을 기록하는 그런 과정을 합니다. 그래서 세밀하게 기록된 조사표를 제출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고요. 조사원이 마음대로 무응답을 편집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면접 설문조사의 조사원일 경우에는 혼동을 일으키는 항목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면 여기에서 말하는 쇼핑비란 이러한 쇼핑비를 뜻합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읽었을 때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은 뭐 물을 사 먹은 것도 쇼핑이라고 치고 대답을 해주세요. 이런 식의 설문 문항, 헷갈리는 문항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화조사 시 조사원이 효과적인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응답자와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에 대해 적합하지 않은 거, 적당하지 않은 거 한번 보겠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답할 수 있도록 조사자가 생각하는 답을 사전에 언급합니다. 이러면 유도를 시키는 거니까 아니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응답자에 대해 조사원이 지켜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사를 통해서 모아진 응답자들은 개인 자료를 함부로 사용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조사에 참여하는 동안 신체적, 심리적으로 해로운 사항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조사원은 응답자들에게 조사 참여 여부를 강요하지 않고요. 응답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수성 있는 응답자들에게는 목적이나 정보를 제공받는 곳 등 내용을 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자, 특수성이 있다고 해서 예를 들어 뭐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해야 된다. 이러면 그렇다고 해서 내가 목적이나 이런 것들을 알려주지 않아도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면접조사 시 면접조사원이 지켜야 할 사항과 거리가 먼 것은요. 불필요한 말을 할 때 질문에 관련해 화제로 자연스럽게 유도한다. 직접 만나서 면접조사를 해야 할 경우에 전화로 조사를 해서는 안 된다. 면접조사를 할 때 친구나 다른 사람을 대동하는 것은 응답자의 어색함을 덜어주므로 가급적이면 친한 친구 같이 데리고 가서 조사한다. 응답 결과를 다른 사람에게 자세히 알려주면 안 된다. 자, 뭡니까? 답은 3번이죠. 면접 조사할 때 뻘쭘하다고 내 친한 친구나 다른 사람을 대동을 해서 같이 다닌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면접 실시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면접자는 응답자와 라포를 형성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면접과 관련된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피면접자가 모른다라고 했다면 면접을 하고 있으니까 그 이유를 좀 케어 묻기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겠죠. 그리고 면접자는 항상 객관적인 입장을 취해야 합니다.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실사 진행과 관련해서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실사 진행 관리. 실제로 수립된 실행 계획을 토대로 자료 수집 계획서를 작성해요. 그래서 자료를 수집할 때는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 그죠? 그리고 감독관은 어떤 식으로 감독을 할 건지, 그리고 점검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건지, 점검을 했을 때 만약에 불성실 응답이나 응답하지 않았는데 응답지가 와 있다든지 전화번호 잘못 기재가 된 경우들이 너무 많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조사원들을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할 건지 그런 것들을 미리 실사 진행을 하기 전에 그 계획서에다가 다 담아요.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실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완성된 설문지를 검토하고요. 정해진 원칙에 따라서 정확히 제대로 준수가 됐는지 보고 그 다음에 현장 경험한 실사의 문제점을 들어보고 그 문제점을 대응을 할 수 있으면 해야 되고 돌발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하는지 그런 것도 미리 사전에 롤플레잉을 해보고요. 그리고 돌발 상황이 생기면 어떤 식의 보고를 해야 되는지 비상연락망을 가동을 시키고 또 즉각적인 대응 체계도 갖춰야 됩니다. 예를 들면 설문조사를 하러 나간 조사원이 응답하는 사람과 시비가 붙었다.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제 즉각적인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안 나오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 그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대처를 해야 되는지를 사전에 교육하고 또 필요하면 그 대응을 위해서 비상연락망을 필요로 합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면접조사에서 면접 과정의 관리에 대해서 맞는 설명을 면접 지침을 작성하고 응답자들에게 배포한다. 면접 지침은 면접자들에게 배포를 해야지. 응답자들은 응답만 받으면 되는 건데요. 응답자들에게 배포하는 거 아닙니다. 면접 기간 동안에라도 면접원에 대한 철저한 통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내가 계획서를 가지고 교육을 시켰다고 해서 면접 기간은 그냥 알아서 하겠거니 이게 아니고 면접을 하는 중간중간 점검을 통해 가지고 이 면접원이 면접을 했던 이 결과들이 보니까 설문지가 좀 일관되지 않고 로직이 맞지 않고 뭐 응답자들의 전화번호가 많이 누락이 돼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철저히 보고 이 사람을 더 관리를 하기 위해서 교육을 추가적으로 더 시켜야 될지 시키고 난 뒤에도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조사원 그 리스트에서 아예 제거를 해야 할지 투입을 하지 말아야 할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철저한 통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맞습니다. 면접원 교육 과정에서 예외적인 상황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언급하고 이때 어떤 식으로 즉각적인 대처를 해야 할지를 사전 교육해야 됩니다. 면접원에 대한 사전 교육은 면접원에 의한 편향을 줄일 수 있죠. 그렇죠? 누구라도 이 교육을 받은 사람은 밖에 나가서 이렇게 조사를 할 거다.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실사 진행과 관련된 내용이 이번에 사실 2023년도에 내용이 새로 들어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사를 직접 이제 저희가 해보면 이런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실무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사회조사 분석사도 그렇게 그 출제 기준을 바꾸지 않았나 싶어요. 자, 점검 결과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또 필요 조치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조사 관련 업무와
전반에 대해서 일단은 총체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사 시 애로사항을 늘 조사원들을 통해서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의 의견을 반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비주기적으로 암행 감독도 나가요. 실제로 뭐 김해 국제공항에서 조사를 한다. 그러면 정말 그 장소에 가서 조사를 하고 있는지 암행 감독, 그러니까 감독이 아닌 걸 뭐 그날 감독 간다고 말하지 않고 그냥 가서 실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사원들이 그 조사원 이름표를 걸고 그렇게 조사를 하고 있는지를 보러 가는 겁니다. 그리고 실사 검증을 통해서 받은 응답지가 제대로 응답이 됐는지 이런 것도 보고요. 주기적으로 현장 감독도 동행하고 또 지금 여기 보면 비주기적인 암행 감독이 2번 겹쳤네요. 자, 요거는 하나는 삭제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사원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요즘은 앱으로 잘 돼 있어가지고 조사원이 조사할 때 자기의 그 복장을 컴퓨터 핸드폰으로 찍어서 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본인이 일하는 장소 있죠. 조사하는 장소에 가서 그 시계탑 같은 거, 공항 안에면 이렇게 공항 내에 있는 시계 있죠. 그런 것들을 찍어서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여기에 출근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앱으로 증빙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앱까지 구축이 되지 않은 작은 조사 같으면 현장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뭐 어떤 SNS를 이용해서도 검토를 하고 또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류 사례가 발견되잖아요. 그러면 조사원별로 에러를 관리해요. 이 조사원은 밖에 나가서 이런 에러들이 좀 자꾸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상시로 재교육을 하고, 그리고 정리된 내용을 조사원별로 이렇게 뿌리고요. 그 다음에 조사원 교육 자료로도 또 활용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 번 이야기를 해도 주의를 줘도 고쳐지지 않으면 그러면 리스트에서 조사원에서 배제를 시켜 버려야 되겠죠. 자, 그럼 1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조사원 교육 및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조사원 교육은 연구자나 실사감독관이 한다. 자, 조사원 교육은 연구자나 실사감독관이 할 수 있습니다. 자, 교육은 별도의 자료나 매뉴얼을 작성해서 실시를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조사원이 조사 목적, 설문 내용, 조사 진행 과정 등을 숙지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늘 청취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됩니다. 이걸 조사원 스스로가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답은 4번입니다. 자, 실사 품질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볼게요. 그러면 이제 수집된 자료가 얼마나 정합성이 있는지, 그죠? 예라고 대답했으면 이 항목, SNS를 통해서 알게 됐다. 그랬으면 SNS 종류를 쓰게 했는데, 여기에 예라고 하면 그 다음 문항에 응답해야 되는데, 응답을 하지 않았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는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사 품질을 관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문서화합니다. 자, 조사 기간 동안에 회수된 설문지를 검토하고 회수된 설문지의 뭐 일부 뭐 20, 30%가 되기도 하고 또 100%까지 규모가 적을 경우에는 100% 검증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해서 자료가 신뢰성을 확보를 했는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문항의 주요한 응답이 빠지지 않고 모두 완성이 되었는가, 그리고 실제로 응답자를 만나서 면접자가 성실하게 조사를 했는가, 이런 것들이 다 점검의 대상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현장조사 관리자가 나가서 1차적으로 종이로 받은 설문지를 에디팅을 해요. 그리고 난 뒤에 이거는 뭐 정합성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이 질문은 폐기해야 되겠다. 혹은 가서 다시 물어볼 수 있는 상황이면 재조사를 지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현장조사 관리자가, 현장관리감독자가 일단 한번 에디팅을 합니다. 그리고 2차로 다시 회사로 넘어온 설문지, 종이 설문지는 다시 컴퓨터에다가 입력을 하고 2차로 사내 전문 에디팅 팀이 로직을 맞게 그 응답이 제대로 왔는지를 재검토를 해가지고 중요한 정보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발견되면 설문은 폐기하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응답자의 뭐 연락처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전화해서 물어볼 수 있으면 묻고요. 그렇게 해서 채울 수 없다면 정합성을 우리가 점검해서 확보할 수 없다면 그 설문은 폐기가 되어야 맞겠죠. 자, 그래서 그럼 이제 어떤 문제들이 나올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신뢰성 있는 조사가 이루어졌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조사 후 검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완성된 설문지 중에 일부를 추출해서 검증원이 재조사를 하고 신뢰성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가 있었던 해당 면접원의 설문조사지는 전량 폐기한다. 예.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조사원은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조사 교육을 해보고 그래고 안 되면 이제 제외를 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잘못된 응답이나 표기는 재면접을 하거나 면접원이 응답자에게 전화 등으로 확인할 필요가 전혀 없이 전량 폐기한다. 자, 이런 식으로 자꾸 폐기하면요, 쓸 게 없어요. 실제 자료, 실사가 사실 어렵거든요. 실사 정확하게 제대로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재면접하거나 전화를 해가지고 점검원이 다시 전화를 해서 물어보면 또 정확한 응답을 받아낼 수 있는데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는데도 그거를 확인할 필요 없이 전량 폐기한다. 이거는 아니에요. 자, 3번 응답자가 맞는지, 그 다음에 관련된 문항에 대한 응답 간의 일치성, 그 다음 일관성, 연관성 이런 것들을 따져가지고 신뢰성 판단합니다. 잘못된 응답이나 표기, 단일 응답인데 복수 응답을 했다든지 그러면 뭐 애매모호한 표기 이런 것들은 바로잡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면접법의 이해이네요. 자, 그러면 일단 자료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2차 자료는 뭐였죠? 1차 자료는 내가 뭐 딱 그 연구자의 목적이 명확해가지고 내가 직접 설계해서 직접 모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보통 시간 비용 많이 들고 보통 서베이, 그렇죠? 설문조사 이런 것들이 거기에 해당합니다. 2차 자료는 이미 만들어 놓은 자료예요. 그래서 비관여적이고 돈이 별로 안 들고요. 그 다음에 뭐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 그쵸? 조사 목적에 딱 적합하거나 완벽히 일치하는 그런 자료는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연구자가 원하는 개념을 이렇게 원하는 대로 측정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타당도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문헌 고찰이 바로 2차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 되겠죠. 뭐 여러 가지 문헌들, 그 다음에 의사소통 기록 이런 것들 다 활용이 가능합니다. 2차 자료를 활용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일단 정보 자체가 불안정할 수 있고 원자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료 간에 또 목적이 또 우리랑 완벽히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일관성도 없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샘플링,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바이어스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실사 자료, 1차 자료하고 2차 자료 차이는 뭡니까? 1차 자료, 실사 자료는 내가 직접 수집한 거예요. 원자료고요. 뭔가 직접 얻은 겁니다.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시간과 비용을 많이 들여서 직접 얻은 거예요. 2차 자료는 내가 직접 경험한 거 아니고요. 원자료 아닙니다. 원자료를 분석하거나 그 분야 연구하거나 지식을 구하는 사람이 쓰는 자료지. 내가 직접 원자료를 가질 수는 없어요. 예컨대 뭐 논문이나 다큐멘터리나 회의 자료나 에세이나 예술 비평 이런 것들이 기록물 있죠. 이런 것들이 다 2차 자료입니다. 자, 조사 방법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대북 정책에 대한 한국 사회 인식 변화를 알아보고자 10년간 주요 일간지 기사를 분석했습니다. 자, 이거 어때요? 옳은 설명, 표본 추출이 불가능하다. 인간이 모든 형태의 의사기록, 의사소통 기록물을 활용할 수 있다. 자, 이러한 조사 방법이 뭔데요? 2차 자료 활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의사소통 기록물을 활용할 수 있는 게 이게 옳은 설명입니다. 자, 수령적 분석도 가능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 안에서 어떤 단어가 더 많이 나왔다든지 이런 그러니까 계량화 시킬 수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문헌고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문헌고찰은 연구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렇죠? 문헌고찰을 하고 보통 1차 자료를 뽑습니다. 그래서 배경 논문을 충분히 읽어보는 것이 중요해요. 가능한 연구 초기에 해야지 내 연구 다 하고 난 뒤에 알아보니까 누가 똑같은 연구 해놨더라 이러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문헌고찰 통해서 해당 연구 주제에 대한 과거 관련 연구들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연구 문제와 관련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렵다 이러면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재밌어요? 자, 2차 자료를 이용하는 조사 방법입니다. 2차 자료는 문헌조사죠. 문헌조사. 내가 직접 수행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2차 자료 4번 문제 보겠습니다. 2차 자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했습니다. 자료 수집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노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맞고요. 3번으로 바로 갈게요. 다른 방법에 의해서 수집된 자료를 보충하고 그렇죠? 보충할 수 있죠. 그리고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구자가 원하는 개념을 마음대로 측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 척도의 타당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논문, 예를 들면 아스피린의 효과를 본 많은 의학 논문들이 있는데, 그죠? 간접 흡연의 효과를 본 간접 흡연이 폐암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이런 것들의 영향력을 연구한 많은 논문들을 가지고 체계적인 리뷰를 통해서 검증을 해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2차 자료는 가설 검증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 이것은 틀린 설명입니다. 자, 2차 자료가 아닌 것은 보세요. 각종 간행물, 그죠? 이런 것들은 2차 자료가 됩니다. 그러나 연구자가 직접 응답자한테 서베이를 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얻은 자료는 1차 자료에 해당합니다. 조사자가 필요로 하는 자료는 1, 2차 자료가 있는데 이 중에서 1차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옛날에 이 문제는 조사의 종류할 때, 자료의 종류할 때도 나왔던 문제예요. 1차 자료를 얻은 뒤에 2차 자료를 뽑는 것이 경제적인가요? 아니죠. 2차 자료를 먼저 확인하고 거기에서 필요한 자료를 더 설계를 통해서 직접 얻어서 쓰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2차 문헌 자료를 이용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자, 문헌 자료는 비반응적 자료입니다. 그죠? 내가 어떤 피조사자가 어떤 조사를 당하고 있다는 걸 느껴가지고 거기에 뭔가 반응을 일으키는 반응성과는 연관이 없어요. 따라서 2번이 정답입니다. 자, 2차 자료를 이용할 때 틀린 것은 2차 자료의 이점은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거고 2차 자료는 자료 목적의 적합성과 자료의 정확성과 일치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2차 자료가 언제나 반드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답은 3번. 자, 2차 자료의 특징이 아닌 것은 상대적으로 수집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듭니다. 그리고 연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것은 1차 자료의 특징이 되겠죠. 2차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설계해서 조사를 직접 조사한 것이다. 요거는 1차 자료에 해당하는 설명입니다. 조사 목적에 따른 정확도, 신뢰도, 타당도를 평가할 수 있다. 요것도 1차 자료에 대한 설명이고 자, 1차 자료에 비해서 시간, 비용 절약할 수 있다. 요거는 2차 자료에 대한 설명이네요. 4번도 한번 볼까요? 1차 자료에 비해서 조사 목적에 적합한 정보를 의사결정에 필요한 시기에 적절히 이용하기가 어렵죠. 어렵죠. 이건 틀린 설명이죠. 사회조사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한번 골라볼까요? 자, 탐색기술 설명적 조사는 조사 목적에 따른 구분이다. 맞습니다. 패널 조사는 동년배 집단, 코호트
편열 조사와 동년배 집단, 코호트, 뭐 동류 집단, 뭐 동시경험 집단 이렇게 부릅니다. 이런 것들은 반복 동일 대상에 대한 반복 측정입니까? 아니죠. 코호트는 동일 대상 아닙니다. 모 집단은 동시경험 집단 맞습니다만 그들을 토대로 매 기준마다 그 측정할 때 어떤 그 표본을 뽑아가지고 측정을 해요. 그래서 패널 조사는 동일 대상이 맞습니다만 요거는 틀린 설명입니다. 니은은 아니에요. 2차 자료 분석에서는 비관여적인 분석 방법에 해당한다. 이건 맞죠. 기억, 디귿이 맞습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겠네요.